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인기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외설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술과 외설을 가르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일부에서 살펴보고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내놓은 새로운 SNS죠. 스레드가 출시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1억 명이 넘게 가입한 반면에 트위터는 스레드 출시 직후 이틀간의 접속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나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스레드가 트위터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 2부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함께하는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세 분은 휴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세웠습니다. 네, 저는 어제 다녀왔습니다. 뭘 벌써 다녀왔어요? 예, 제가 7월 말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오. 아이들 이렇게 그 신청서 내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M장은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뭐 따로 휴가 계획은 잡진 않았고요. 해외 촬영 계획이 좀 있어가지고 오, 해외 휴가 촬영. 겸 일로 다녀올 것 같습니다. 너무 해외 촬영 어디로 가시는데요? 네, 그 브루나이라고. 오. 네, 브루나이 그 되게 부국인데. 네, 부자나라. 왕국인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왕이 있는 국가로. 왕이 그 용돈 주신다는. 네, 그 새해가 되면 그 세뱃돈을 주시는 나라라고. 뭐 브루나이로 석유 채취하러 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 이제 문화 같은 거 이제 찍고 여행하는 모습을 찍어서 이제 영상을 만들게 돼가지고. 진짜 알짠데요. 아니 뭐 이렇게 브로들 하시니까 뭐. 네. 그렇긴 한데 네. 저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네, 가서 또 잘 찍어야 되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아, 갑자기 제가 잘난 척한 예, 느낌이네요.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플까? 네. 좋겠네요.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수 화사가 공연 음란 혐의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 5월 화사는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동작을 취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가 화사를 공연 음란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안무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퍼포먼스가 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고 화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뭐 세 분 모두 화사의 퍼포먼스 아마 장면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공연 음란죄? 네. 일단 좀 장유미 변호사께서 공연 음란죄가 뭐예요? 공연 음란죄가요. 항상 제가 그래서 좀 재밌는 판례를 좀 많이 좀 검색을 해왔는데 네. 일단은 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이른바 음란, 그러니까 뭔가 특정 부위를 노출시킨달지 이런 행위만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은 받는 거예요. 공연 음란죄를 따로 둔 거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과는 다른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 일반적인 건 경범죄로 그렇습니다. 하고 예, 이런 공연 음란죄가 또 따로 있다? 예. 그래서 그건 요건이 판례가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성적 자극을 통해서 흥분을 유발시켜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일단 1차적인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엔드로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여야 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아니 근데 흥분을 유발한다는 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잴 수가 있어요? 너무 모호한데요? 그래서 모호해요. 그래서 케이스별로 봐야 되는데 자기의 성적 만족감을 위한 행동은 아니다. 타인에게 성적 어떤 자극을 통한 흥분을 유발해야 되고 그것이 성적인 수치심을 또 초래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성적인 도의관념에 반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공연음란죄가 인정된 사례가 그게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새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게 요구르트 제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누드의 여성들이 이 밀가루를 몸에 다 붙이고 옵니다. 그리고 서로 분무기를 썼는데 이 분무기 안에 액체가 그 새로 출시한 요구르트였어요. 그러면서 이 신체가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던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70명의 일반 관객 그리고 기자 한 10여 명이 있었다고 판결에 나오는데 이건 공연 음란이다. 왜냐하면 이 본인들은 이 퍼포먼스의 컨셉이 새로 출시된 그 제품을 통해서 새로 뭐 밀가루를 약간 이제 좀 더러운 걸로 상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메타포를 가져가고 이 퍼포먼스를 예술적으로 승화해서 한 거에 불과하다. 법원 이런 게 바로 공연 음란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M장은 동의가 되세요? 잘 안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먹는 음식 광고를 하면서 좀 무리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처벌까지 할 건 처벌까지 할 일인가는 저는 잘 동의가 되지 않네요. 예. 좀 위기감을 느끼는. 근데 사 먹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예. 제품을요? 근데 그거는 그 회사가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무리수를 걸로 뒀다. 감내할 일이지 처벌받을 일인가는 좀 싶네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그 누가 보더라도 자타공인 섹시한 사람이 네. 네. 걸어가면 그냥 그 자체가 만약에 흥분을 유발하면 공연 음란죄가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예? 아. 왜 위기감이 들지? 네. 여기서 조심할 사람은 별로 없겠네요. 예, 아무도 조심하시지 왜 나만 않아도 됩니다.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네. 아니 근데 그렇죠. 이 흥분과 자극이라는 게 기준이 다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그 불쾌함이라는 것도 개개인마다 다를 텐데 그거를 어떤 법적인 잣대로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더 드네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문화 심리학자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문화심리학자를 떠나서 이런 그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런 성적인 흥분을 누가 얼마큼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말고는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의 뭐 성적 결정권의 문제지 이거를 뭐 국가라든가 어떤 법을 하는 법 쪽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성적 흥분감도 아니고 수치심도 아니고 그래서 불쾌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쾌감이 들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성적 무슨 관념? 도의관념.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무죄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1, 2심이 다 유죄다라고 했는데 무죄로 최종적으로 난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게 있었냐? 본인의 동서가 술집 주인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뭐 주차 문제로.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이런 워딩을 합니다. 이게 방송에는 좀 쓰기 한데 야 너는 술을 이제 학문을 지칭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거기로 마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열받은 거죠. 그래서 동서지간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내 학문에 한번 술 부어봐라라고 하면서 본인의 팬티와 바지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술집 주인의 아이고. 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고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쏟습니다. 네.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증언까지 쓴 것 같아요. 그 판결문을 보면 자기가 고개를 돌리느라고 제대로 뭐 이렇게 보진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공연 음란으로 본 거예요. 1, 2심이 다. 이거 네. 유죄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거는 뭔가 이 맥락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어떤 음란을 의도했다거나 성적 흥분을 좀 유발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의 맥락에서 이 학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내렸는데 이걸 공연 음란죄로 처벌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행위의 목적, 의도. 그러니까 네.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네. 노출 행위 이런 게 될 때 공연 음란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목적 자체가 중요한 의도성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상대방의 발언에 응수하기 위해서 네. 그 즉흥적으로 벌어진 행위였겠지 누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네. 행해진 행위가 아니니 이거는 그 공연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이건 됐군요. 너무 열받아서 자기가 이제 한 행동으로 봤지 성적인 거에 이제 좀 방점을 찍진 않았다. 아니 근데 저는 네.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약간 꼬이는 게 네. 여기서 감정 상태가 두 가지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거든요. 흥분, 맞습니다. 수치심. 네. 네.
근데 성적 흥분을 느끼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엔드 관계입니까? 오화 관계입니까? 엔드입니다. 여기 그리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성적 흥분을 일단 유발하고 네. 그리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한민 작가님이 좀 정리해 주니까 성적 흥분감을 이게- 먼저 느낀 다음에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성적 흥분은 이제 보편적인 인간 종으로서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성적 자극이 주어지면은 흥분을 할 수 있겠죠, 누구나.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 또는 사회적 규범에 적절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제 수치심인데, 사실 성관계나 이제 성적인 그런 자극을 주고받는 맥락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약간 공연 또는 뭐 이렇게 공적인 맥락에서 그런 비슷한 퍼포먼스가 행해지면서 수치심을 이제 유발했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제가 좀 너무 그 속되게 질문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성적으로 흥분을 하는데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적인 부분을 보면서 불쾌감을 느껴서 그것이 수치심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상상이 되는데 네. 일단 흥분을 하고 네네. 어떤 음란 행위를 봄으로써 흥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수치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전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판례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한 행위라 함은, 그러니까 공연 음란죄에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인데요. 이를테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요, 참전비를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그냥 구경한 게 아니라 하의를 탈의한 채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별별 사람이 다 있긴 해. 별별 사람이 다 있죠. 그리고 아이들과 그 인근을 산책하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죠. 1, 2심 무죄했어요. 이게 경범죄 처벌법은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네. 이게 공연 음란, 그러니까 성적 흥분을 유발해 대법원이 그렇다면 보고 있었던 참전비를 상당히 상세하게 씁니다. 일단 여성의 유방이 노출된 형태, 네. 그리고 남성은 주요 부위를 가리지만 이 전라인 상태의 조각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의를 탈의하고 있었던 그 맥락을 고려하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이 결과적으로는 성적인 건강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였다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유죄로 바꿔버립니다. 네, 좀 어렵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이제 그 공연 음란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예술이냐 외설이냐로 약간 그러니까 좀 각을 바꿔봅시다. 이게 참 오래된 논쟁이잖아요, 사실은. 네. 뭐 이거 전혀 새롭지가 않은 건데 심리학자께서 이 뭐가 예술이고 뭐가 외설입니까? 이제 법원이나 그 법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도의적 또는 이제 공적인 네. 성의식 이런 맥락이 개입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술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훨씬 강하고요.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켜져야 할 뭐 사회적 윤리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의견들이.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시는 이제 주체가 뭐 지금 현재 그 대다수의 그런 국민 내지는 대중들과는 약간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런 논란이 계속 논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문적 식견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M장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술과 외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구도 그 경계를 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뭔가 되게 멋있는 답변 있어 같기도 하고 보이는 뭔가 답변. 피해가는 답변 같기도 하고. 두 개를 동시에 노렸습니다. 저는 그냥 누가 자신 있게 이건 예술이다 외설이다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시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긴 시간 동안 논란으로 남아 있겠죠. 명답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현 시대에 와서 이 예술과 외설에 관련된 논란이 더욱 불거지는 이유는 예전에는 내가 만든 공연을 누가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각종 SNS나 온라인 환경이 발달되면서 이제 규제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인이지만 그들이 찍은 영상이 SNS에 올라가면 미성년자에게도 노출될 수 있는 환경도 사실 설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 학부모 인권 보호 연대가 주장하시는 근거도 이런 영상들을 미성년자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잘못된 뭐 도덕 기준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걸 또 논리 근거로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게 이제 현대 와서는 더 좀 모호해지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여기 잠깐 새길로 빠지면 저는 참 크게 참 정말 그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의라고 보는 게 네. TV 보면 뭐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해갖고 뭐 노란 동그라미 12, 15, 뭐 5월 나오잖아요. 네. 시청 연령 나이. 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다 보는데. 예? 저희 애가 그렇거든요. 네. 이 유튜브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인데 뭐 이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는데 뭐 병맛 뽀로로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뽀로로에 그런 게 있어요? 아예 그걸 아니 우리 뽀로로에? 예, 그거를 약간 다른 걸로 좀 패러디로 한달까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뽀로로를 보면 그게 또 알고리즘으로 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죠. 예. 일단 뭐 상업적으로는 그 연령대가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수익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기준을 좀 낮춰서 그렇죠. 아사모사하게 전달하는 이미지의 느낌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외설적인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기준을 넘어서지 않게끔 이제 이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만들기 나름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것 또한 그때 기술이 동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느냐? 예. 보는 사람들은 그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아도 더 큰 이미지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우리 그 장미 변호사는 예술과 외설의 그러니까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모호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를테면 저희 주제에 촉발이 됐던 그 화사 씨의 영상을 보면서 어머 이런 반응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머 외설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제가 이제 외설로 단죄했던 뭐 즐거운 사라랄지 그 소설 아 예. 예, 그리고 내게 거짓말을 해봐. 그 장정일 씨 소설을 이제 대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이거 외설이라고 그때 엄청 시끄러웠던 인상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작품을 읽었을 때 뭐 에게 그러니까 수위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성관계를 다루지 않고 뭐 가학적인 성관계를 좀 다뤘다니까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외설이라고 했던 건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의 범주는 또 뭔지 이 내밀한 영역에 있어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외설이라는 딱지는 사실 상당히 좀 폭력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공연 읍면제 얘기하면서 의도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술과 그 외설을 나누는 것도 의도성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결국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말 그대로 성적 자극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냐 네. 아니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성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묘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런 거 갈려는 있죠. 일단 전통적인 구분법 보통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뭐 로리타 소설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로 약간 성적인 어떤 관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계인 거죠. 이게 어린 소녀 뭐 이런 부분 그런 걸 갖고 그래서 제레미 아이언스가 영화를 찍을 때 이 본인 비용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 3년 동안 내가 일을 못 할 테니 근데 네, 그 돈으로 의도성이라는 달라. 것도 갖다 대면 얼마든지 갖다 댈 수 그렇죠. 나쁘게 있다라는 볼 수 거예요. 있죠. 예. 아 인간의 어떤 외로움의 어떤 그 심원을 한번 네. 파헤쳐보고 싶었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때 네. 굉장히 좀 언론의 보도가 좀 많이 됐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화사 씨의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면 지금도 화사 씨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잘 활동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때 약간 그 다른 논점의 이슈가 좀 끼어들면서 좀 더 촉발이 돼서 커진 경향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거의 크러쉬라 그래서 화사 씨가 여성 팬들이 좀 많고 뭐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로 꼽히는 연예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에 젠더 이슈가 살짝 끼어들었었어요. 남성 연예인이 과연 비슷한 성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뭔가 무대 퍼포먼스를 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의견 개진을 하는 뭐 일부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히려 남성이면 더 가혹하게 네, 처벌받았을 것이다. 거다. 손가락질 받았을 것이다. 이러면서 약간의 젠더 이슈가 끼어지면서 언론이 좋아하는 이슈가 됐고요. 그러면서 또 재생산이 많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고 화사 씨도 당당하게 대처했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또 이제 뭐 단체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진 건데 전 이것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이미 저는 내려졌다고 보는데 지금 M장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설령 그게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정리가 되게 돼야지 법의 잣대와 네. 법의 강제성이 어떤 여기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대중의 판단이 이게 화사 씨의 행동이 크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내려졌다면 지금도 화사 씨가 방송 출연하고 이러는데 제약을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어찌 본다면 대중적 제재가 있었겠죠. 네.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건 그냥 맡겨라. 네. 굳이 뭐 법까지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맞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MC 장원, 정윤미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SNS 관련입니다.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새롭게 내놓은 SNS 플랫폼 스레드.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500자 이하의 짧은 글로 소통하는 방식이 트위터와 유사한데 스레드 출시 직후 이틀 동안 트위터 접속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스레드의 열풍은 가짜 뉴스와 광고, 정보 유출에 지친 이용자들이 새로운 플랫폼에 목말라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스레드가 주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한 게 SNS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만 그런 일단 좀 어감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스레드. 네. 예. 한국인들이 접하기는. 그다음에 스레드를 뭐 하는 뭐 팔로워를 뭐라고 그건 여기서 얘기를 못 하거든요. 어감이 좀 안 좋더라고요. 팔이라고. 그죠? 스레드스와 네. 팔로우에 팔을 붙여가지고 이제 지금 부르더라고요. 이게 좀 어감이 안 좋아서. 아무튼. 근데 혹시 그러니까 세 분은 일단 SNS 하세요? 저는 이제 각종 SNS마다 계정은 다 있는데 거의 뭐 계정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그러니까 운영이 좀 힘든 상태이긴 합니다. 우리 한민 작가님은 저는 페이스북 세대고요. 음. 그래서 지금도 페이스북은 좀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페이스북 쓰는 사람들을 이제 페이스북 경로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물 같다. 네, 한물 갖고 이제 어르신들만 한다. 우리 그런 분위기입니다. 장윤 네. 변호사님. 저는 인스타를 왜 만들게 됐냐면요. 이제 방송국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20대 지인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FD 도와주는 친구랑 좀 친하게 됐는데 인스타 하냐는 거예요. 자기 주변도 다 방송사 하고. FD가? 네. 그래서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만들면 좋다고 그래서 자기도 할 거니까 저도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또 공을 들여서 읽은 책 막 표지해가지고 막 다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항상 인스타로 연락을 주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최근에 해킹을 당해가지고요. 뜬금없는 뭐 명품 자랑, 뭐 술시에 뭐 이런 게 올라와서 친구가 야 이거 네가 올린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봤더니 누군가 제 걸 다 내리고 그런 걸 올려놔서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오늘 주제가 스레드라고 해서 피디님이 스레드를 깔아라라고 말씀 주셔서 깔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래 스레드를 한번 쭉 보고 오셨어요, 세 분은? 예. 네. 어때요? 요즘 다 일감이 어때요? 일단 인스타를 많이 하잖아요. 젊은 세대분들이. 그리고 대부분 계정 하나 정도씩은 뭐 운영을 안 하더라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가입의 편리함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인스타 계정이 있는 분들은 따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의 개인정보를. 그래서 굉장히 손쉽고 빠르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게 무섭게 확산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보다는 조금 이제 길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조금 긴 걸 올릴 수 있고. 그래서 트위터의 약간 한계를 느꼈던 사람들이 또 조금 쓰기 좋은 것 같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터는 그 딱 한마디 듣고 쳐다도 안 봤거든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야, 트위터가 뭐냐 이제 처음 나서 물어봤더니 180자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해서 180자 그랬더니 띄어쓰기까지 포함해 180자래요. 그럼 이건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면은 이 사회적 말귀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 저는 솔직히 그 문제의식이 딱 듣자마자 들었어요. 왜냐하면
180자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은 단정적인 그 말이나 네. 낙인 찍기용이나 이런 거 말고는 어떤 사회적으로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성질의 형식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사회적 소통을 오히려 왜곡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그렇게 해서 아예 쳐다도 안 받고 가입도 안 했거든요. 자, 그럼 500자는 좀 달라지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근데 500자면 사실 200자 온 거지 2장 반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한 500자 정도도 웬만큼 할 말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180자와 500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80자는 정말 단편적으로만 쓸 수밖에 없어서 그 플랫폼에서는 제가 주변에 계속 남의 SNS를 보면 굉장히 우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아주 딱 사진 한 장에 굉장히 과시하는, 자랑하는, 뭔가 본인이 행복하다는 일상을 굉장히 가공해서 올리는데 500자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더 부과할 수 있고 뭔가 의견 개진은 가능한 그 용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더 젊은 층뿐만 아니라 더 식자층 뭐 이런 분들도 좀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게 인스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텍스트 위주여서 글이 먼저 보이고 나중에 사진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리지 않아도 스레드는 업로드가 가능하고 인스타는 무조건 사진을 먼저 올리고 그 뒤에 짧은 글을 달 수 있는 형식인데 이제 글이 먼저 보인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더라고요. 먼저 접하는 이미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되게 다른데 스레드는 그래서 텍스트 위주의 이제 SNS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공하고 윤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줄여놨어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길이 편집이나 중간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스타 감성이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네. 약간의 이제 허세가 들어간 그렇죠. 예,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을 잘라서 그걸 또 가공하고 윤색해서 그 한 장을 올리는데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그렇죠. 이런 피로감이 인스타에 있었는데 이제 인스타를 소유하고 있는 메타에서 요게 있으니 요 반대 개념의 하나를 만들면 양쪽 장사를 다 해먹을 수 있겠다. 이런 비즈니스적인 감각으로 이제 트위터가 요즘 많이 저물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트위터의 장점과 인스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만들어서 스레드로 탄생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장이 잠깐 이제 말문을 열어주셨는데 스레드의 어떤 열풍, 네. 그다음에 트위터의 퇴조, 네. 이 현상을 관통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피로감이 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저는 정말 좀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의 일상일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내면이 조금 내가 허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한 장의 사진으로 내가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명품을 너무 전면에 내세우면 안 된다면서요. 뭐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렇게 적고 밑에 뭐 이 또 해시태그가 거기가 어디 사는지 자기 굉장히 최고급의 아파트에 산다는 걸 또 티가 안 나는 것처럼 하지만 티가 나게끔 어떻게 고급스럽게 하느냐가 인스타 잘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좀 피곤하고 근데 저는 지금 M장이 설명해 주신 걸 봤더니 이거 옛날 블로그랑 똑같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도돌이표네. 제가 블로그는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막 사진도 올리고 길게 글도 쓰고 그래서 이것도 순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영원한 강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보다도 잘 통하는 데가 바로 이 온라인 환경입니다. 혹시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어떤 이 캐릭터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예, 그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저커버그랑 싸우겠다 요새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기타 이제 그 기업 운영에 있어서 막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해고한다든가 도저히 좀 이해 안 되는 모습을 많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피로감도 분명히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아니 어떻게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로 약간 쇼가 형성이 되긴 했어요. 세계를 대표하는 두 명의 CEO인데 둘 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괴짜입니다. 막 싸우고 그래서 막 서로 저격을 해요. 막 본인의 SNS에다가. 그러니까 스레드의 최대 공신이 뭐 일론 머스크다라는 머스크다라는 얘기가 말이 있죠. 아니 공개 저격을 했어요. 공개 저격을 하면서 굉장히 유치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신체 일부의 크기로 대결을 한번 붙자. 뭐 이러면서 남성성 대결을 붙자고 막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 애들도 안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뭐 이런 걸로 공개 저격을 하자. 또 여기에 주커버그도 또 진지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 너
뭐 신체적인 조건 가지고 뭐 싸움 이야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격투기로 붙자는 얘기까지 나와서 실제 이제 프로모터까지 붙어서 내가 이 경기 성사되면 자기가 다 준비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때 의심했어요. 네. 머스크가 혹시 몰래 그 메타 주식을 일부러 게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지금 1등 공신이에요. 안 그러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저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실. 완전 도와준 거죠. 물밑에서는 어떤 제가 봤을 땐 약속이 있을 수도 있다, 계약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둘이 티키타카가 지금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그로 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싸우면 대중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도 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두 명의 CEO가 이런 식으로 서로 티키타카를 한다? 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이슈죠. 네. 참 희한해요, 보면. 네. 별로 의식이 안 되나 봐. 시선이. 네. 그죠? 난 그것도 참 희한해 하여간.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SNS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주목 효과가 있습니다. 궁금해서라도 이제 오픈빨이라 그러죠. 다 가서 한 번씩은 이제 맛을 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진짜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뭐 편의성이니 뭐니 의미 이런 거 이전에 이제 물린다고 하잖아요. 네. 좀 피로감. 이런 것도 좀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강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 회전율이 가뜩이나 좀 빨라지고 있는데 음.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서로 계속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운영되는 맞아요. SNS가 유행을 했던 맞아요. 적이 그 있어요. 이름 뭐였더라? 그것도 근데 지금은 회자가 안 되네요. 이름도 네, 잠깐 반짝하고 사라졌어요. 반짝하고 진짜 아주 잠깐 몇 달이었습니다. 그때 잠깐 막 그 셀럽들이 막 참여해가지고 네, 맞아요. 함께 하다가 금방 사그라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그라들었던 이유가 일단 오디오로 참여를 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익 창출이 안 됐어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클럽하우스였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금방 이거는 뭐 사장됐는데 스레드도 좀 더 이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추이를 봤을 때는 더 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초반이라 보니까 광고가 없어요. 그러겠죠. 광고가 그럼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좋겠네요. 그러니까 광고 안 이제 봐도 되니까. 쾌적한 환경이 좀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이제 더 흥하다 보면 이제 광고주들이 욕심을 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광고 글도 게재되기 시작하고 이러면 또 피로도가 놀라가고 그럼 또 다른 SNS를 찾아 떠나갈 겁니다 아마. SNS 유목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새로운 SNS를 한다는 것도 내가 굉장히 힙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구나.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래서 야 너 이거 SNS 새로 나온 거 알아? 나 이거 해. 이것 자체도 하나의 나를 좀 과시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스레드 출시되자마자 트럼프가 잽싸게 가입했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일단 좀 한번 여쭤보니까 정치인들이나 그러니까 자기 홍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네. 뭐 스레드든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활용하는 것은 뭐 그런 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분석하고 말 것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네. 그냥 일반인들이 특히나 자기 어떤 사적인 영역을 노출을 시키는 행위 있잖아요. 이걸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나의 프라이버시를 왜 이렇게 공개를 할까? 누가 쳐다보면 되게 기분 나쁜데 오히려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게 자진해서 공개한다.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네네. 측면인데 심리학자로서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요거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교류 욕구하고 관계가 있을 것 무슨 같아요. 욕구? 교류 욕구. 교류 욕구? 이제 사회적 존재이고 항상 이제 다른 존재와 연결이 돼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사회적인 논의를 하지 왜 그러면 개인사를 그렇게 노출시키냐는 거죠. 저희가. 그게 이제 이해받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나를 이해받고 싶다. 예. 그다음에 나의 존재 어필 이런 예, 겁니까? 존재 어필과 이제 다른 사람을 확인하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뭐 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자기 SNS에 확인.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일종의 인정 욕구에 들어가는 그죠. 범위. 네. 인정 네네네. 욕구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허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인정 욕구. 그 댓글 이제 제가 가장 멋져 보이는 사진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너무 멋져요, 너무 멋있어요, 부러워요라는 댓글 달면 그거 보면서 심리적으로 만족도가 분명히 뿌듯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칭송을 받을수록 나중엔 그게 돈이 됩니다. 광고도 붙고. 인플루언서가 네. 된다는. 그렇죠, 물론. 네. 아, 그러니까 그럼- 이게 끝도 없습니다. 이제 가다 보면 내 팔로우 수가 어떻게 보면 내 경제적 능력과 연결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돈이 되는 거 전에 팔로우 수가 결국은 나의 어떤 존재 가치를 어떤 증명하는 그렇죠. 하나의 어떤 객관적 지표로 간주된다. 네. 이것도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은데 그런 네. 것처럼 착각이 들게 돼 그렇죠. 있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허상인데 사실은 그게 건강한 방향인가라는 의문은 사실 사라지진 않아요. 네. 이 아주 단편적인 그 부분이 내 존재 자체를 설명해 주지도 줄리도 만무하거니와 굉장히 본인은 남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부분을 사실상 굉장히 과장해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상을 그냥 살진 않잖아요. 사람이 뭔가 부침이 있고 어렵고 인생이란 건 대단히 복잡 다단한데 정말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것 같은 인생은 그 누구도 살지 않는데 그걸 보면서 부러워해서 내 어떤 성취감을 느낀다는 건 저는 좀 좋은 방향, 아니 이를테면 건강한 방향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비유적 표현이지만 SNS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목걸이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세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노출함으로써 나중에 그게 다 네. 자기 아, 굴레가 그럴 될 수 수 있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아이들 네네. 사진 그런 점에서. 네. 근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게 일종의 인정 욕구다. 네. 네. 지금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혹시 심리 중에 네. 유행을 따라가는 심리 있잖아요. 혹시 이것도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작동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것도 결국은 유행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매치가 된다고 네. 봐야 되는 네, 건가요? 네. 요즘 유행하는 게 SNS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유행하는 게 구하기 힘든 제품을 구해서 SNS에 올리면 그게 또 좋아요 수를 많이 받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고가의 물건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인데 이게 한정 수량을 판매를 해요. 일부러 처음에. 왜냐하면 이거 마케팅의 일환이겠죠. 그럼 사람들은 그걸 구해서 SNS에 올리려고 그걸 구하려고 가진애를 씁니다. 막 편의점 오픈런을 해요. 아. 그래서 사면 그냥 혼자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들다던데 너 대단하다. 그런 이건 재미적 큰 요소가 돈이 있구나. 들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열광을 끌어낼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피카츄 저 유행했던 거 뭐 그런 거 그것만 해도 옛날이고 제가 최근에 본 건 새우맛 과자의 그 약간 겨자가 첨가된 걸 또 네. 엄청나게 먹으려고. 그래서 사회자 딴에는 가장 최근으로 오신 겁니다 지금. 아, 사회자 기준에. 포켓몬빵 얘기하시는 그걸 바로 그렇게 밟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 최근 죄송합니다. 덕분에 들으셨는데. 처음 듣는데 뭐 예, 그 약간 과자 와사비 있어요. 예. 과자라고 하나요? 뭐 그런. 먹땡깡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 요즘 핫한데 그 사진 봉지라도 구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가 먹은 것처럼 올리려고 예.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예. 이게 그 현실은 팍팍하고 내가 이 재미없고. 계급 사회에서 사실 높은 단계에 있지도 않지만 왠지 온라인 공간에서만큼은 다른 나는 되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열광받는 존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욕망도 건드려주거든요. 약간 부캐 개념으로 볼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그럼. 실제의 나는 이렇지 않지만 여기서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그 심리가 이제 저 어릴 때 같은 경우는 그 운동화 브랜드 이제 뭐로 시작한 운동화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를 정말로 이제 그 하나 사서 신고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정말로 어떤 엄청나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때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계속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사진 신발 사는 거 보려고. 그러니까 SNS는 내가 그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 신발을 계속 신고 돌아다녀 주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바로 그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옷을 입느냐, 네. 어떤 신발을 신느냐. 네. 여기서 어떤 뭐냐면 자기 과시 내지 자기 존재가 뭐 네. 이 심리는 비슷한 거라고 네, 봐야 되는 네. 겁니까? 뭐 그렇게 놓고 보면 또 그럴 수 밤에 있겠죠. 자야 되는데 제 대신 나를 대표한 누군가가 그 신발을 신고 계속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걸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얼마나 대리만족. 달콤합니까? 내 게임 캐릭터가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네. 것처럼.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어떤 학자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 이제 관음증 사회라고 했는데 네. 네. 요즘은 전시 사회다. 아. 그래서 누가 몰래 엿보기 이전에 그냥 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전시해 버린다. 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본인을 전시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대리 만족을 얻기도 하고 저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먹는 집 찾고 막 맛집 찾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인스타에서도 막 사진 같은 거 엄청 근사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갈 시간도 없어. 뭐 비용도 많이 들어. 예약하기도 힘들어. 그럼 누군가 이걸 맛있게 먹는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하면서 또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바디 프로필 열풍이 있던 거 이런 것도 다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네, 보면. 그렇죠. 네, 네. 나 자신을 좀 남들에게 보이고 과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칭송받고 싶은 욕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건 그런 감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네. 근데 그것이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죠. 그 순간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센 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그게 결국 이제 어떤 굴레로 걸어 들어가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그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본인 정체성을 혼동하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나와 이 SNS 상에서의 나의 그 간극이 점점 커질수록
자기 삶은 없어지고 요 캐릭터로만 살게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려고 점점 무리한 짓을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네. 병리적인 데까지 갈 수도 있죠. 일례가 뭐냐면 사진을 올릴 때 그냥 올리지 않고 이제 얼굴을 보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크기는 작게, 눈은 크게, 턱선은 좀 더 날렵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깨는 예. 넓게 하나하나 다 보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다 보면 그 SNS에 올라온 얼굴이 내 얼굴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만나면 누구세요? 그러니까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좀 가끔 가다 보면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SNS 속으로 내 얼굴이 내 얼굴이어야 되는데 실제 내 얼굴은 좀 이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근데 너무 좀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 SNS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이런 건 뭘까요, 그러면? 저는 이 그 교류 욕구 중에는 그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도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지지가 되고 그 사람이 그 어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떨어져 나올 때 실제로 팔다리가 절단된 거랑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어딘가 연결돼 있고 내 반응을 누군가 봐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게 네. 그런 걸 충족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이 사회의 주류, 그다음에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성공의 기준 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어떤 그 독특함을 어필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자기 삶의 활력소가 되고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렇죠. SNS의 순기능을 확실하게 느꼈던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오피스텔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층에 어떤 20대 청년이 애니멀 호더 증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양이를 30마리를 그 오피스텔에서 길고양이 데려다가 있다가 집세를 못 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분이 집주인이 좀 가보라 그래서 가봤더니 그 안에 고양이 30마리가 케어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119를 불렀는데 그냥 한 큰 케이지 안에 넣어놓고 그냥 두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져가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가져갔다가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9 분들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케이지에다가만 넣고 갔는데 그 안에서 30마리나 들어가 있으니까 새끼들도 있었는데 막 압사되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바로 옆에 저희 그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제 SNS에 올렸더니 각종 이제 고양이 보호 단체 나 여러 군데서 도움의 손길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결국 그 고양이들 다 입양 보내고 잘 오, 처리가 됐거든요. 어유 큰일 하셨네 우리 임장님. 저는 그냥 올리기만 했을 뿐이고 네. 그 일을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셨는데 고양이 30마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올리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 못 받으실 고양이 거예요. 보호 협회 분들이나 막 캣맘 협회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이제 처리하셨고 저는 거기서는 뭐 한 게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SNS의 순기능일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인정 욕구가 굉장히 사회적 공익과 부합하는 접점도 충분히 있을 수 그러네요. 있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사회적 연대, 사회적 유대의 어떤 창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내가 어디 가서 뭐 먹었다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네. 공익성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럼 좀 이게 좀 확장이 되거나 아니죠. 다른 사람도 그 맛집의 맛을 볼 수 있는 공익성이 공익성이 있죠. 또 있네. 아하.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거긴 제가 왜냐하면 요즘은 어디 맛집 검색할 때 포털 검색 안 합니다. 인스타 검색해요. 아, 그렇죠. 그렇구나. 저는 인스타는 모르겠고 방송보다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게 먹방. 저도요. 네. 저 집 어디 있지? 그죠? 아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스레드는 그래서 성공 가도를 달릴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세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다 가입을 다 했습니다, 이미. 이미 했고. 네네. 왜 어떤 그래서 몇 번 올렸어요. 예전으로. 그래서 아직 저는 뭐 게시물을 올리진 않았는데 보는 재미가 있는 게 초창기에는 SNS에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감각이 있는 예술가들이 제일 먼저 갑니다. 그래서 재밌는 글을 약 흥미로운 글을 초반에 인싸들이. 많이 올려요.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도 거기 섞여 있긴 하죠. 근데 좀 늦습니다, 정치인분들은. 네,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싸분들, 소위 말하는 인싸분들이 제일 먼저 이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리는 게시글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엔 좀 붐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수익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또 역시 수익성입니까 결국은? 그죠. SNS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수익성입니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이 드는데.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운영 회사 입장에서 네. 그렇겠죠 거기야. 네. 돈이 돼야죠 거기. 계속 마케팅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가입자 수에 따라서 그럼 광고가 연동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광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광고 없이 오래 유지되기는 힘듭니다, 사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다 사람 장사다. 완전.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 자원을 가지고 돈을 번다 이거잖아요. 그래야 돈이 결국. 되고. 네. 사람 장사지 뭐. 네. 따지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장사 하고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레드 열풍이 있어가지고 그 배면에 이제 깔려있는 앞으로 내가 사회적 심리 좀 한번 좀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자, 세 분이 스레드를 앞으로 열심히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